안녕하세요. 삶의 모든 순간에서 거룩함을 발견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성인들의 삶이 우리와는 거리가 먼 특별한 소명을 받은 이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느님을 섬겼던 한 부부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로 잘 알려진 소아 데레사 성녀의 부모 루이 마르텐과 젤리 게랭 성인 부부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성덕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감동이 찾아온다면 그 은총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또 다른 이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기도가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18년 봄, 나폴레옹 전쟁의 베테랑이었던 프랑스 육군 대위 피에르 프랑수와 마르탱은 동료 장교의 젊은 딸과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깊은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가정을 꾸렸고 5 자녀에게 신앙심과 경건한 삶의 자세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823년 8월 22일, 보르도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 루이 조제프는 형제들 중 유일하게 30살을 넘겨 살아남은 아이였습니다. 군인 가족의 특성상 마르탱 가족은 프랑스 전역의 주둔지를 옮겨 다니는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루이는 잦은 이사를 통해 여행과 규율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접했고 이는 그의 인격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830년 아버지 피에르가 오랜 군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자 가족은 그의 고향인 노르망디의 알랑송에 정착했습니다. 루이는 비록 정규 중등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총명하고 사려 깊은 소년으로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그는 군인의 모험적인 삶보다는 조용한 묵상과 글의 아름다움에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1842년 렌에서 시계 제작자인 삼촌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루이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정교한 시계 제작 기술에 매료되었고 동시에 브르타뉴 지역에 거칠지만 아름다운 자연에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2년 동안 그는 기술을 연마하며 여가 시간에는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에 몰두했습니다.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루이는 주변 세상에서 깊은 기쁨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종종 자연 속에서 홀로 고독을 즐기며 시골길을 걸으며 기도했습니다. 1843년 가을, 루이는 걸어서 스위스 알프스를 넘어 해발 2400m 고지에 자리한 그랑생 베르나르 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기도와 묵상, 그리고 산악 구조 활동에 헌신하는 아우구스티노의 사제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루이는 그들의 헌신적인 삶에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이후 스트라스부르에서 2년간 시계 제작 기술을 더욱 연마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수도 생활에 부름받았는지 식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소중한 우정과 경험을 쌓았지만 수도원에 대한 열망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1845년 그는 공동체에 합류하려는 희망을 품고 그랑생 베르나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장의 초기 열정은 식어 있었습니다. 루이가 정규 중등 교육을 받지 않았고 특히 입회의 필수 조건이었던 라틴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수도원장은 그에게 집에 돌아가 학업을 마친 후 다시 지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순종적이고 실망하지 않은 루이는 라틴어 공부를 위해 알랑송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에 걸렸고 요양기간은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식별을 통해 루이는 자신의 병이 수도원 담장안이 아닌 다른 곳에 자신의 진정한 길이 있다는 하느님의 표징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초기 훈련을 마친 루이는 시계 제작자로서의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파리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디스트랙션즈이 가득한 화려한 도시 생활은 그의 신앙과 도덕적 열심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루이는 더욱 열렬한 기도에 매달리며 성모 마리아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유혹 속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노트르담대 빅투아르 대성당은 그가 가장 아끼는 안식처가 되어 자주 그곳에서 기도에 잠기곤 했습니다. 파리에서의 교육을 마친 루이는 알랑송으로 돌아와 자신의 시계점을 열었고 곧 보석 사업까지 확장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루이를 키가 크고 위엄 있으며 밤색 머리카락과 넓은 이마, 그리고 온화하고 깊은 빛을 발하는 헤이즐넛 색눈을 가진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한정기 작가는 그를 신사이자 신비가처럼 보였으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쾌활하고 사려 깊은 성품은 많은 친구들을 얻게 했고 도시의 젊은 여성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낚시를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며 조용한 시간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 후 8년 동안 그는 일과 기도, 독서와 여가 활동에 행복하게 몰두했습니다. 1857년 그는 파비용이라 불리는 작은 건물을 구입했는데 그곳의 소박한 팔각형 탑은 그가 가장 아끼는 묵상 공간이었습니다. 수도 생활을 연상시키는 경건한 글거들로 장식된 그곳에서 그는 책을 읽고 기도하며 하느님과 만났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에도 불구하고 루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수도 성소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 결혼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파니는 아들이 평생 독신으로 남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완벽한 아내를 찾아주기로 결심했고 그 사명은 결국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어머니 파니는 알랑송의 유명한 레이스 제작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그녀는 자신만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능 있는 젊은 레이스 제작자 젤리 게랭이라는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젤리는 1831년 12월 23일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했던 퇴역군인 이시도르 게랭과 그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게랭 가족은 매우 가난하여 한 푼 한 푼을 아껴 써야 했고 젤리의 어린 시절은 결핍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인형 하나 가져본 적이 없다고 회상할 정도였습니다. 젤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수위처럼 슬펐다고 묘사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선량한 아버지와 차갑고 엄격한 어머니 밑에서 많은 정서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젤리는 언니 엘리즈에게서 위안을 찾았고 어린 남동생 이시도르에게는 제2의 어머니처럼 애정을 쏟았습니다. 정서적 어려움과 더불어 젤리는 평생 잦은 질병과 고통스러운 편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그녀를 불안하고 예민하게 만들었지만 절망에 굴복하는 대신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분에게서 약점을 극복할 힘을 얻었습니다. 10대 시절 젤리 역시 수도 생활에 대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따르에 입회하고자 했으나 원장 수녀는 그녀에게 진정한 성소가 있는지 의심했고 아마도 그녀의 허약한 건강도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입회가 거절된 것입니다. 이 거절은 루이 마르탱이 겪었던 좌절처럼 그녀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얼마 후 젤리는 마음을 추스르고 알랑송에서 배운 레이스 제작에 매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곧 그녀는
이 일에 타고난 재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1851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너는 알랑송 레이스를 만들어야 한다 는 내적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언니 엘리즈에게 털어놓았고 언니의 지지 속에 두 사람은 새로운 길을 시작했습니다. 젤리의 말처럼 돈도 사업에 대한 지식도 없었지만 2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그녀는 숙련된 레이스 제작자이자 자신만의 작업실을 가진 사업가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젤리와 언니 엘리즈의 관계는 레이스 사업을 함께하며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즈는 수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봉쇄 수녀의 삶을 갈망했습니다. 1858년 4월 7일 엘리즈는 르망의 성모 방문 수녀원으로 떠났습니다. 언니를 잃는 슬픔에 잠긴 젤리는 자신도 곧 현재의 상황을 떠나리라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 루이의 어머니 파니는 레이스 수업에서 만난 젤리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젤리가 아들에게 이상적인 아내감이라고 생각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아들에게 그녀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던 루이도 점차 어머니가 극찬하는 그 여인을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젤리는 아담한 체구의 갈색 머리를 소박하게 빗어 넘긴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한정기 작가는 그녀를 활기차고 세련되며 사랑스러웠다. 명민한 정신과 뛰어난 분별력, 강한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용감한 신앙을 지닌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비범한 여성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어머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첫 만남을 주선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이셨습니다. 1858년 4월의 어느 날 그들은 성 레오나르 다리 위에서 우연히 서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젤리는 루이에게 즉시 끌렸고 그가 지나간 후 이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사람이다 라는 내적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만났고 서로에게 강한 애정을 느끼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1858년 7월 12일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결혼 선물로 루이는 구약 성경의 토빗과 사라를 직접 디자인하고 새긴 아름다운 메달을 젤리에게 선물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신앙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결혼 첫날 젤리는 루이를 수녀원으로 데려가 사랑하는 언니, 이제는 마리도시테 수녀가 된 엘리즈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젤리에게 벅찬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언니에 대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봉헌 생활의 꿈을 포기했다는 고통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결정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물지 않게 젤리는 부부 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인내심 많고 온화한 루이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신부의 혼란을 헤아린 루이는 남편과 아내가 아닌 오빠와 여동생처럼 정결하게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둘 다 원래 수도 생활을 갈망했기에 이 제안은 처음에는 위안이 되는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약 10개월 동안 그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 사이 어머니를 잃은 어린 소년을 잠시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들은 점차 자신들의 진정한 소명이 결혼 생활을 온전히 그리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당 신부의 격려를 받아 그들은 정결 생활을 끝내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부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루이와 젤리는 자신들의 길이 옳았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젤리는 훗날 남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는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 둘 다 한때 수도 성소를 꿈꿨지만 그들이 성덕으로 나아가는 길은 결혼과 부모됨 안에 있었습니다. 젤리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이와 함께 있어 매우 행복해요. 그는 내 삶을 아주 즐겁게 만들어주죠. 내 남편은 성인 같은 분이고 모든 여성이 이런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1870년 젤리의 레이스 사업이 번창하여 일이 너무 많아지자 루이는 아내를 돕는 데 전념하기 위해 자신의 시계점을 닫았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아내에 대한 루이의 이타적인 헌신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남성들이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아내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대를 생각해보면 루이의 결정은 시대를 앞서간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루이와 젤리는 9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오직 5달 만이 유년기를 넘겨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5달 모두 수녀가 되었습니다. 막내딸 데레사는 1925년에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마르탱 부부는 9자녀 중 4을 어린 나이에 잃는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대신 그들은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로 응답했습니다. 자녀를 묻은 후 젤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의 눈을 감겨주고 묻었을 때 뼛속까지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짧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저 위에서 우리 작은 아이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을 때 젤리는 가족 방문으로 떨어져 있던 루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루이,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곁에 없으니 제 사랑은 더욱 커져만 가요. 당신과 떨어져 사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루이도 출장 중에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월요일까지는 알랑송으로 돌아갈 수 없소.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고 당신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오. 다시 만날 기쁨을 기다리며 온 마음으로 당신을 껴안소. 그리고 그는 평생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자 진정한 친구로부터 라고 서명했습니다. 신앙은 그들이 공유하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 자주 토론했고 성인들의 전기를 함께 읽는 것을 즐겼습니다. 비록 당시 시대상에 따라 최종 결정은 루이가 내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는 결코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젤리의 의견을 환영했고 의견이 다를 때조차도 그녀가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한 팀으로서 문제에 직면했고 젤리가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한 불안감에 휩싸일 때면 루이가 그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공적인 모든 부부가 그렇듯 서로의 고독의 필요성을 존중했습니다. 루이는 종종 자신의 묵상 공간인 파비용으로 물러나거나 순례를 떠났고 젤리는 조용한 순간에 편지를 쓰거나 신심 활동에 참여하며 평화를 찾았습니다. 젤리는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루이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게임을 하고 긴 산책을 하며 프랑스의 노래를 불러주는 멋진 아버지였습니다. 부부는 각 아이의 특성에 맞게 양육 방식을 조절했습니다. 특히 셋째 딸 레오니는 건강 문제와 기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충동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딸 때문에 젤리는 종종 절망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레오니를 성모님께 맡겼습니다. 저는 모든 희망을 넘어 희망합니다. 아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볼수록 하느님께서 그 아이를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감동하실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마르탱 가족은 사업이 번창하면서 부유해졌지만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관대함도 커졌습니다.
루이는 주어라, 항상 주어라,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라고 썼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집 없는 가족을 만나 집으로 데려왔고 젤리는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루이는 그 가장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훗날 그 가족이 안정을 되찾았을 때 그들은 아기 데레사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제 막 피어난 작은 봉오리, 당신은 언젠가 장미가 될 거예요. 라는 글거를 보내왔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은 놀라운 예언이 되었습니다.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발발하여 프랑스 북부를 뒤흔들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루이와 젤리는 아이들을 지하실로 데리고 가 혼란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들의 집은 무사했고 그들은 9명의 독일군을 집에 머물게 해야 했습니다. 루이는 그 상황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늘 남편에게 위로받던 젤리가 차분하고 든든하게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점령군에게도 연민을 베풀었습니다. 한 군인이 루이의 보석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잡혔을 때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루이는 그 남자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삶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873년 1월 2일 막내딸 데레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1876년 젤리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쾌활한 목소리로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며 그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루이는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젤리는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며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가족을 돌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해 6월, 젤리는 딸들과 함께 루르드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기적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딸들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 성모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깊은 평화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돌볼 수 없을 때 성모님께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시간이 지나며 이루어졌습니다. 1877년 8월 28일 새벽, 젤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막내딸 데레사는 훗날 그 마지막 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빠는 저를 품에 안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가여운 내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렴. 저는 말없이 사랑하는 엄마의 차가운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젤리가 세상을 떠난 후 루이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알랑송에는 그의 어머니와 친구들, 그리고 소중한 추억이 있었지만 그는 젤리가 아이들을 젤리의 남동생 이시도르 가족이 있는 리지웨로 옮기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고 아이들을 위해 리지웨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레 비손의 즉 작은 덤불들이라 불리는 새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루이는 딸들에게 사랑하는 왕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젤리에 대한 그리움을 깊이 간직한 채 딸들에게 헌신했습니다. 데레사는 아버지의 축일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하느님과 사랑으로 가득 찬 아빠의 영혼을 봅니다. 이 복된 모범은 제게 영감을 주며 저는 아빠를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들은 차례차례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수도 생활의 길을 택했습니다. 폴린을 시작으로 마리, 그리고 막내 데레사까지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기를 원했을 때 루이는 딸을 떠나보내는 아버지로서 가슴 찢어지는 슬픔을 느꼈지만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며 기꺼이 그들을 봉헌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제게 딸들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희생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1887년 루이는 뇌동맥경화증으로 서서히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 감퇴, 혼란, 그리고 감정 기복이 찾아왔고 여러 차례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서서히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가족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3년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라는 권고를 받아들였고 자신의 고통을 겸손의 시험으로 여기며 하셔님의 뜻에 순응했습니다. 퇴원 후 그는 이제 마비되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녀원에 있는 딸들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말없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천국에서 라는 말을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딸 셀린의 지극한 간호를 받던 루이 마르탱은 1894년 7월 29일 조용한 힘과 깊은 신앙, 그리고 가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이 마르탱과 젤리 게랭 부부는 결혼과 가정생활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신앙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평범한 가정의 시련과 기쁨, 희생 속에서도 성덕을 발견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1994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가경자로 선포되었고 2번의 기적이 그들의 전구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아기와 뇌출혈로 위독했던 아기가 그들의 전구로 치유된 것입니다. 마침내 2015년 10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루이 마르탱과 젤리 게랭을 부부로서 함께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둔 부부로서는 최초로 함께 시성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들의 딸 소아 데레사 성녀가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에 남긴 이 한마디보다 그들의 삶을 더 잘 요약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땅보다는 하늘에 더 합당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성인 루이 마르탱과 젤리 게랭,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이